자, 바로 우리가 그 타우를 우리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우에 대한 공식이 IT분의 VQ다. 이걸 유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 공식을 이런 식으로 그 모멘트가 바뀌기만 하면 항상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을 보게 되면 Limitations on the Use of Share Formula.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바로 유도한 쉐어 포뮬라의 사용함에 있어서의 제한점, 뭔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우라고 하는 수식을 아무 때나 사용할 수는 없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 것이 not on cross sections that are short or flash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이제 직사각형 단면이에요. 그래서 B가 이제 0.5H, 그 다음에 여기가 H.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의 한 반 정도 된다는 뜻이고,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H인데 여기가 2배의 H.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넓다는 뜻이죠. 높이에 비해서. 이랬을 때 이 쉐어 스트레스의 분포를 이제 실험한 거하고 실제로 계산한 거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우가 IT분의 VQ 하게 되면 우리가 요 위치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똑같은 타우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아까 타우라고 하는 위치를 Y로 딱 정해주게 되면 그쪽 폭 방향으로는 전부 다 똑같은 타우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선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타우 맥시멈이 IT분의 VQ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값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구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분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타우 맥시멈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근데 여기 타우 맥시멈하고 여기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타우 맥시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에러가 3% 정도의 에러를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B가 높이의 2배가 되는 경우에는 저 그림이 이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선으로 계산되어 있는 소위 IT분의 VQ로 계산된 것은 요 값인데, 실제의 쉐어 스트레스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 맥시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타우 맥시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에러가 40% 정도의 에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한 게 100메가파스칼이다 라고 했을 때 거의 에러가 40%다 그러면 60메가파스칼로 계산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폭이 높이에 비해서 큰 경우에는 에러가 커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B하고 H의 비율이 결국은 이 B라고 하는 것이 H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을 해도 에러 사이즈가 적지만 더 큰 경우에는 에러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not at point of sudden cross-sectional change. 이게 뭐겠어요? 갑자기 단면이 변화하는 점에 있어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flange to web junction in wide flange beam. 이렇게 생긴 것이 wide flange beam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빔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웹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윗면하고 아랫면의 면적이 넓은 부분, 여기를 플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플랜지 투 웹 정션,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사용할 수 없을까요? 자, 여기 보면 타우 F라고 하는 게 플랜지 쪽에, 여기 플랜지 쪽. 왜냐하면 자, 우리가 타우를 구할 때 공식이 뭐였어요? IT분의 VQ였었습니다. 그때 요 플랜지의 정션을 보게 되면 플랜지 쪽으로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는 T가 뭐가 되겠어요? TF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웹에 가까운 쪽은 여기가 T가 될 겁니다. 그래서 T웹이 될 거예요. 그러면 TF하고 TW하고 볼 때 어느 쪽이 커요? 이거 이상하네. 아, 그렇죠. 이 T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커요? 플랜지 쪽이 굉장히 크죠. 플랜지 쪽에 TF라고 하는 게 어디 부분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F입니다. 그런데 요 점에서 바로 위에서는 T를 이걸 쓰고 이 웹에 대해서 가까운 쪽에서는 이걸 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하나는 타우 W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웹 쪽에 있어서의 타우는 굉장히 커지는 거죠. 얘가 작으니까. 얘가 굉장히 커져요. 지금 V하고 Q하고 I는 어떤 상황이죠? 똑같은 단면이니까 I는 일정할 것이고, 똑같은 V가 작용하니까 V도 일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점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Q도 똑같은 Q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TF는 엄청 크고 TW는 엄청 작으니까 얘가 엄청 커지는 거죠. 얘는 엄청 작아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바로 이런 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응력 집중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이렇게 넓고 여기가 이렇게 좁으면 지금 여기 되게 좁죠? 여기 되게 넓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있었던 것처럼 에라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요 위치에 있어서의 타우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T로 이제 계산된 요 타우의 값은 믿을 만하지 않다는 뜻이죠. 믿을 만하지 않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Not at a joint on a inclined boundary. 경사져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한 점에 있어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V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면 요 A라고 하는 요 바운더리,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요 바운더리에 있어서의 응력 상태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다시 그려서, 왜냐하면 이 A하고 B하고의 요 선을 따라서 타우를 계산한 것은 이런 식으로의 타우가 계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요 위치다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우가 일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도 다 아래 요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우가 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요 요소를 여기 이제 요 바운더리에 소위 그 붙어 있는 요소, 그래서 거기에서 바운더리를 따라서 이렇게 선을 하나를 딱 그리게 되면 요 선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사각형을 하나 띄어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요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타우가 지금 어디에 있는 타우냐면 요겁니다. 요 타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바운더리하고 접선 방향의 면이에요. 요게 요 접선 방향의 면이 바로 요 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직한 요 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요 타우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에 수직인 성분하고 여기에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타우 프라임하고
타우의 2'하고 이렇게 성분으로 이 타우가 나눠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타우 프라임 때문에 요 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타우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뭐 때문에 그랬죠? 상보성 때문에. 상보성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타우 프라임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타우 프라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면은 바로 이면입니다. 이면. 그러니까 이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가해준 적이 전혀 없는 면이에요. 그럼 거기에선 타우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타우 프라임이 0이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타우에서 틀림없이 이런 성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꼭 제로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계산되는 타우 프라임은 맞지 않는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방향하고 요 바운더리 면의 접선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면 항상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된 타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쩔 때 맞느냐? 이런 경우에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여기에 요 면에 있어서 접선을 딱 그리게 되면 요 방향하고 똑같은 방향이 되겠죠? 요걸 여기 딱 자르게 되면 요거 방향하고 요 방향이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직선이 된다는 거죠. 직선. 또 이것도 거기에 평행한 타우가 나온다는 거니까 결국 이러한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에서 접선을 걷을 때 접선의 방향이 타우의 방향과 일치할 경우에는 이 타우가 맞는 값을 주지만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타우 프라임 때문에 맞지 않는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요러한 선, 그 다음에 여기 요러한 경우에 있어서만 요렇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요 V의 방향하고 똑같이 될 때 그때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세 번째 제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족되지 않으면 타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계산의 결과가 맞는다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우를 다 계산을 합니다. 이상하죠? 아까 여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타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여기서 봤듯이 이런 경우에는 계산치가 맞지 않으니까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답을 원하지는 않아요. 일단 타우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우의 분포를 쭉 그려요. 여기 구해야 되겠죠. 그래놓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구해놓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답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써주면 더 좋겠죠. 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모든 점에서 전부 이 Y축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타우가 발생하니까 뭐 3번처럼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지금까지 유도한 수식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타우를 구할 수가 있는가. 자, 문제를 먼저 보면 The beam shown in figure, figure는 여기 있습니다. is made from two board. 이게 두 개의 판재로 만들어져 있는 빔이에요. 그래서 그건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에가 이렇게 평면으로 좀 이렇게 놓여 있고 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자형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방향으로 쭉 되어 있고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determine the maximum shear stress in the glue. 글루라고 하는 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 그죠? 두 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본드 발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 접착되는 요 부위에 지금 글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글루에 있어서의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시오. To hold the board together. 그러니까 판을 그 홀딩할 수 있는, 홀딩하기에 필요한 그러한 응력을 구하시오. Along the seam where they are joined. 그 판재들이 조인되어 있는, 그 접착되어 있는 그 접착 부위를 따라서 그 글루에 발생하는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여기에 있어서의 전달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려면 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타우 맥시멈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맥시멈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V가 맥시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하중이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중에 의해서 SFD를 딱 그려보면 어느 위치에서 V가 맥시멈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의 SFD가 그려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6.5하고 19.5 중에서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V가 이제 우리가 V 맥시멈을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건 뭐죠? 요 단면에 대한 I죠.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I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여기니까 T가 요 아래에 있는 여기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건 뭐죠?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에 있어서의 Q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요 점에 있어서의 Q를 구하고 싶다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요거에 대한 Q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겠죠? 사실상 요것은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요 위하고 아래는 어떤 식으로 지금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면이 여기 있고 x 플러스 dx가 여기에 있다면 모멘트가 이쪽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근데 어느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판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눌러주고 있는 거죠. 그거의 차이를 여기 본드가 그 차이를 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I를 구하려고 하면 뉴트럴 액세스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뉴트럴 액세스는 뭐에 의해서 구해요? 바로 요 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게 되면 이 전체의 A인데 요 두 개로 나누어서 여기의 면적, 여기의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면적이 30 곱하기 15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심까지의 거리는 7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0mm, 그 다음에 150mm 면적에, 그 다음에 그거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75mm입니다. 그래서 요 식이 나오겠죠? 요 앞에 있는 두 개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풀게 되면 150 곱하기 30, 그래서 150 곱하기 3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도심까지의 거리는 얼마예요? 150에다가 15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16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결국 0.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0.12가 된다. 그래서 여기 뉴트럴 액세스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I는 여기에 대해서 12분의 BH 3승을 한 다음에 여기 도심에서부터
뉴트럴 엑시스까지의 거리를 제곱해가지고 면적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12분의 pH 3승 하게 되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를. 그래서 12분의 B가 30이니까 B가 30, 그 다음에 H의 3승, 150의 3승.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면적이고 여기가 면적에다가 D제곱이 됩니다. D제곱은 요 뉴트럴 엑시스에서부터 여기 도심까지 거리니까 여기 도심이 얼마였어요? 75mm였었습니다. 75mm. 그러니까 120에서 75mm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제곱하게 되면 요 면적에 대한 뉴트럴 엑시스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모멘트 오브 이너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를 얻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얻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분에는 12분의 B가 150이 되고, H가 30이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B, H의 3승. 그 다음에 AD 제곱을 해야 되니까 A가 150에, 그 다음에 30이 되고, 그 다음에 H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D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여기 D의 제곱은 뭐가 돼요? 여기가 15mm, 그 다음에 여기가 120mm.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냐 하면, 180mm니까, 180mm에서부터 120을 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15를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180에서 120을 빼고 아니면 뭐 바로 되나요? 0.165. 그러니까 180에서 120을 빼면 여기가 60이 되겠죠. 그죠? 60에서 뭘 빼면 돼요? 60에서 15를 빼면 되죠. 그럼 45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45입니다. 그렇게 해서 i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이 i를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v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SFD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힘으로 대치를 해주게 되면 6.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게 여기 센터에 대해서 작용한다. 그러면 4 곱하기 6.5 하면 2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 대해서 작용하면 여기가 4m니까 2m 위치인 곳에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 점하고 이 점에 있어서의 소위 리액션 포스를 구하게 되면 이제 6.5하고 19.5가 나오겠죠. 뭐 이 정도는 안다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래피컬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6.5니까 0에서부터 6.5 점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하게 되는 거죠. 일정하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분포 과정이니까 마이너스 6.5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요 점에다가 요걸로 만들어지는 면적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19.5를 얻고, 그 다음에 여기서 19.5가 다시 올라가니까 요 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SF를 구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V 맥시멈을 구해야 되니까 V 맥시멈은 요 위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kN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V가 플러스가 된다는 뜻은 뭐예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V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실제로는 위쪽으로 지금 작용하는 이러한 V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구해야 되죠? V 구했고 I 구했고 이제 Q를 구해야 됩니다. 자, Q는 요 위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Y 프라임 바하고 A 프라임 곱한 걸로 계산을 하죠. 그럼 일단은 A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150 곱하기 30. 그래서 요거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뭐죠? 높이는 여기 뉴트럴 엑시스에서부터 여기 도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산했던 거죠. 180에서 120을 빼고 다시
15mm를 뺀 거죠. 그래서 여기가 y 프라임 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곱한 것이 이제 q가 되죠. 그래서 여기 q 값이 이렇게 이제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t는 뭐가 되겠죠? t는 여기가 맥시멈이 되니까 여기가 30mm였었습니다. 그래서 0.03이 되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 넣으면 I, 아까 계산했던 거, 이거, 그 다음에 T는 여기 30, 그 다음에 V는 여기 19.5, 그 다음에 Q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4.88 메가파스칼.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4.88이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니까, 이 위로 올라가니까 요 윗면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예제는 아까 계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가 B고, 여기가 H고, 여기에 V가 작용하고 있을 때 전다 능력의 분포를 구하시오. 아까 했던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계산도 역시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아까 계산했던 거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여기가 y가 2분의 h인 곳이니까 여기다 y가 2분의 h 넣으면 제로가 돼서 여기 제로인데 여기가 맥시멈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그게 2분의 3 a분의 v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서 2차식으로 변하고 여기서 2차식으로 변하고 그래서 포물선 형태의 전다 능력 분포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그림은 뭘로 그려진 거예요? 이 식에 의해서 그려진 겁니다. 그렇죠? 뭐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것도 뭐 아까 계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아까 타우에 대해서 쭉 더하게 되면 V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계산했었죠. 이거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쉐어 포뮬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예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트랜스버스 쉐어 스트레스를 구하시오 그러면 거의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씁니다.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도 계산을 해야 되고. 자, 문제를 보면 A still wide flange beam has the dimensions shown in figure. 뭐 wide flange beam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뜻이고 If it is subjected to a shear of V equals 80 kN 그러면 80 kN의 힘이 지금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Plot the shear stress distribution. 이번엔 아예 분포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Acting over the beam's cross sectional area. 그러니까 이 빔의 단면을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쉐어 스트레스 분포를 그려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냥도 알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뉴트럴 엑시스가 있죠. 서로 대칭이니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우가 0이 되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맨 윗면이 타우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랫면이 타우가 제로죠. 그래서 여기가 제로, 여기가 제로는 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의 타우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직사각형 단면이고 이것도 직사각형 단면이에요. 그러면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타우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죠? 타우가 이렇게 2차식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여기는 0이니까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플랜지 면적에 대한 요 윗면에 있어서의 타우를 구할 수 있고 아랫면에 대해서 타우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타우를.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2차 곡선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뉴트럴 엑시스에 대해서 타우를 또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타우 구한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또 2차식으로 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만 구하면 돼요?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세 개만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대칭으로 그냥 우리가 취해주면 됩니다. 결국 문제가 간단해졌죠? 세 개의 점만 구하면 되는데 그 세 개의 점에서 타우는 뭐에 좌우되는 거예요? Q에 의해서 좌우되는 됩니다. 근데 Q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요 윗면의 Q는 요거 하나죠. 단순히 뭐만 바꿔주면 돼요? T만 바꿔주면 됩니다. T가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Q는 똑같은데 T만 바꿔주게 되면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T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쓰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Q를 몇 개를 구하면 돼요? 두 개를 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I는 뭐 여기에 대한 I는 얼마든지 구하겠죠? 여기서 12분의 BH 삼성한 다음에 요거 AD의 제곱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두 배를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12분의 BH 삼성 해주면 I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I를 구하게 되면 여기가 웹입니다. 웹에서 12분의 BH 삼성. 네, 플랜지에 대해서 12분의 BH 삼성에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의 제곱이에요. 근데 그것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배. 그래서 I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I는 뭐 구한 것이고 V는 어떻게 됐죠? V는 주어졌습니다. 80kN으로 주어졌죠? 자, 그래서 Q만 구해주면 됩니다. Q. 그래서 Q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 B'과 B점은 결국 요거에 대한 Q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Q는 어떻게 돼요? Y' 바에다가 A'만 곱하면 되니까 면적은 요거가 됩니다. 0.3 곱하기 여기 0.02. 그래서 0.3 곱하기 0.02가 여기가 면적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도심까지의 거리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도심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가 0.1이고 여기가 0.01이겠죠. 그래서 0.11이 됩니다. 그래서 Q가 바로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제 뉴트럴 엑시스에 있어서의 Q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Q하고 요 아래에 있는 Q를 우리가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요 아래 거는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위쪽에만 따지면 되니까. 그럼 왜 아래쪽을 따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될까요? 안 될까요? 위쪽을 따지든지 아래쪽을 따지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잘린 면에서는 똑같은 값을 주니까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뭐 하여간 위쪽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그걸 계산하게 되면 요 위에 있는 Q는 아까 여기 Q하고 똑같습니다. 요 Q.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타우 B 프라임을 먼저 구하고 갔네요. 여기. 자, B 프라임이 어디 있는 거예요? 플랜지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I 아까 구했고 여기처럼 I 구했고 그 다음에 T가 어떻게 되는 거죠?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0.3. 그 다음에 V가 80kN. 그 다음에 Q가 0.66. 그래서 1.1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1.1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B점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하죠? 다 똑같고 여기가 줄어들면 됩니다. 얼마로 줄어들어야 되죠? 15mm로 줄어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5mm로 바꿔주게 되면 타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트럴 엑시스에 있어서의 지금 타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이 면적에 대한 Q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는 똑같죠. 그래서 0.3 곱하기 0.02에 0.12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것만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면적은 0.015 곱하기 0.1, 0.015 곱하기 0.1이 면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심까지의 거리는 얼마예요? 요거의 반이니까 0.05가 됩니다. 0.05. 그래서 더해주게 되면 Q가 나오는 거죠. C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뉴트럴 엑시스에 있는 점이고, 그래서 QC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타우 C는 I T분의, 그래서 T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I T분의 V 80kN QC 요거 집어넣으면 25.2가 돼요. 다 구했습니다. 25.2 뉴트럴 엑시스에서 구했고, 그 다음에 22.6 웹 쪽에 가까운 쪽에서 구했고, 그 다음에 플랜지에 대해서 1.13 이렇게 나왔어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이 그림이 안 나왔네요. 아까가 끝인 것 같은데.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단면을 여기다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뉴트럴 엑시스가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요점이 됩니다. 여기서 타우가 얼마였었어요? 제로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요 선의 바로 위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얼마냐면 여기죠. 얼마예요? 타우의 B 프라임이죠. 이게 1.13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작죠. 0. 여기. 그 다음에 웹 쪽에 있어서의 타우는 얼마였어요? 타우 B였습니다. 타우 B는 22.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그 다음에 뉴트럴 엑시스에 있어서의 타우는 어떻게 되죠? 25.2가 됩니다. 얼마 안 크네. 그죠? 25.2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타우 C, 여기가 타우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랜지잖아요. 근데 요게 직사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차식으로 변해? 2차식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2차식으로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사실은 붙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점프하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점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뉴트럴 엑시스에 있어서의 타우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사각형 상태에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2차식의 형태로 변합니다. 2차식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뉴트럴 엑시스 위쪽에 그림이 다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은 그대로 대칭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쉐어 스트레스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포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쉐어 스트레스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공식을 조립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조립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 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몇 개의 판을 붙여 가지고 이제 조립을 해서 하나의 볼을 만든 겁니다. 하나의 볼을. 그래서 여기 같으면은 이제 요 판재가 있고 여기 똑같은 거
똑같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요만한 판재하고 아래에 있는 판재. 그래서 네 개의 판재를 가지고 지금 볼을 하나 만들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조립을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로 조립을 한 거예요? 나무하고 나무, 요 나무와 요 판재하고 요 판재를 지금 이쪽에서 붙인 거죠? 뭘로 붙였겠어요? 본드로 붙였겠죠, 본드로. 이거 꼭 본드로 붙여야 되는 건 아니죠? 못으로 연결을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못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못으로 이렇게 연결하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착제를 썼기 때문에 이제 접착제가 이제 그 부재에 있어서의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전단력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요 부분이 접착되어 있는데 이 접착된 부분에서의 힘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해 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우리가 길이 방향으로 쫙 이러한 단면을 가지고 길이 방향으로 쫙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밴딩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렇게. 결국 여기에서 M 플러스 DM이 있고 이쪽에서 M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눌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판재 하나를 떼어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 판재 하나만 떼어내면. 그리고 요 판재 하나에 대해서 요쪽 면은 모멘트가 뭐가 걸리고 있어요? M 플러스 DM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쪽 면은 M이 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판재를 봤을 때 이쪽에서는 M 플러스 DM 때문에 F가 조금 큰 F가 걸리고 여기는 요 M 때문에 걸리는 F가 있겠죠. 그러면 그 판재에서 여기는 F로 밀고 여기는 F 플러스 DF로 미니까 평형을 유지하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쪽 방향의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접착제 바른 그 부분에 있어서의 TF가 여기에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발생하는 것이 타우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타우가 하나만 나타나도록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에 있어서의 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이쪽 옆면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힘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쪽에 힘이 얼마가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는 스트레스가 없거나 아니면 대칭으로 걸리는 그 면적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은 이쪽 면이 스트레스가 전혀 안 걸리는 면이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바깥쪽에 그 표면이니까 여기서 지금 스트레스가 전혀 안 걸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모멘트에 의해서 힘의 차이가 생기는 거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 차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딴 데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타우 T dx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서 다시 유도를 해놨는데 이게 딱 보면 여기가 타우 T dx로 딱 보이면 굉장히 지금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고.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의 지금 보면 여기 F하고 여기 TF를 더한 것이 이거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F 플러스 DF를 다른 걸로 F 프라임으로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F는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냐 하면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F 프라임 여기는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시그마 프라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DF는 뭐예요? 여기가 쉐어 스트레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타우가 있다라고 했으면 타우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그 면적이 바로 T가 뭐냐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dx가 됩니다. 그래서 tdx가 이제 df에 해당하는 힘이죠. 그래서 요 tdx 여기 타우 tdx를 여기다 꺼내 놓으면 요것이 바로 여기 df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i분의 m 플러스 dm y가 되고 그 다음에 da 프라임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i분의 my da 그 다음에 인테그랄이 됩니다. 여기서 m하고 여기 m이 없어지니까 i분의 dm의 y의 da 프라임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가 df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df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까지 유도를 해놓고 이제 일로 옵니다. 그래서 df는 i분의 dm 인테그랄 y의 da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dx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d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dx니까 dx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단위 길이당의 힘이 됩니다. 단위 길이당의 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단위 길이당의 힘을 뭐로 표시를 하냐면 Q로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 Q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토션 같은 데서 했었을 때처럼 타우 T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타우 T라고 하는 거의 디멘전을 보게 되면 타우 T라고 하는 거의 디멘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타우죠. 그 다음에 T가 미터잖아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단위 길이당의 힘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Q로 지난번에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df 오버 dx를 우리가 Q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Q가 바로 이 타우 T하고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 타우 T라고 하는 것이 df 오버 dx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쉐어 플로우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Q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쉐어 플로우라고 하는데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dx가 여기 dm 오버 dx가 v가 됩니다. 그 다음에 i가 있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q니까 i분의 vq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쉐어 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i분의 vq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여기에서도 구해줍니다. 어떻게 구해져요? q라고 하는 것은 타우 곱하기 t와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i분의 vq가 됩니다. 그냥 바로 이 식이 나오는 거죠. 물론 유도해서 그거의 의미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식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이것까지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립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T자형이다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분리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판재와 이 판재를 접합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우리가 접합을 시킬 수가 있다. 이랬을 때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재료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료가 얼마만큼의 전단력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재료가 정해지게 되면 그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소위 타우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단력을 알 수 있는 거죠. 얼마까지 얘가 그 전단력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뭘 구하는 게 됩니까? 지금 얘를 길이 방향으로 해서 지금 못을 전부 박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못의 간격을 얼마로 해줘야 되는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타우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타우 t를 구하는 거죠. q라고 하는 것을 구해가지고 q가 단위 길이당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단위 길이당의 힘이 지금 얼만큼이 걸린다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못 하나가 얼마만큼의 전단력을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아 얘가 지금 이제 이쪽에 지금 Q가 쉐어 플로우가 만약에 10 뉴턴 퍼 메타다라고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10 뉴턴 퍼 메타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제 못을 박는데 못이 5 뉴턴까지밖에 지탱을 못한다 하게 되면 1m에 몇 개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2개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2m에 대해서, 그러니까 1m에 대해서 10뉴턴 퍼 메타라고 하는 Q가 계산이 됐다면 5뉴턴짜리 못은 2개를 박아야 되는 것이고 10뉴턴짜리 못은 하나만 박으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왜 구조물을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못을 박을 때 목수들이 이제 딱딱딱 이 못을 박아가지고 조립해서 이걸 만드는데 그때 못의 간격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그 목수들이 알고 박을까요? 만약에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박는다면 쓸데없이 많이 박겠죠. 왜냐하면 안전해야 된다는 건 틀림없으니까 많이 박겠죠. 근데 그 박는 거의 길이가 뭐 1km나 1m만 박는 게 아니겠죠. 그죠? 평생을 박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20살서부터 목수를 했다 그러면 이 박는 거를 그야말로 리타이어 할 때까지 박을 텐데 그때 사용하는 못의 양이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못의 간격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는 이 판자가 이제 3개인 경우에 못을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지금 박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어디에 있어서의 Q를 구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Q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Q를 가지고 여기에 간격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박아줘야 됩니다. 이건 뭐 대칭이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Q와 여기에 작용하는 Q는 어떻게 써요? 똑같겠죠, 뭐. 그죠? 여기에 구조하고 여기에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 또 반대편에서 작용하는 힘, 그거를 막아주는 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하고 이게 있겠죠. 근데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아까 틀림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Q만 나타날 수 있도록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결국 하나의 면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Q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고 할 때에 대칭인 경우, 대칭으로 잡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꼭 타우가 나타나는 한 면만 나타나도록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된다. 딱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판 하나 놓고 판 3개를 세워놨죠. 그러니까 고정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고정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Q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은 면이고 대칭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Q를 3으로 나눠버리면 똑같은 Q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런 문제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요 예제를 보면 The beam is constructed from 3 bolts glued together. 이번에 이게 본드로 붙여놓은 거예요. As shown in figure, if it is subjected to a shear of V equal 850 kN. 여기 V를 이렇게 주어져 있다.
determine the shear flow at B and B prime that must be resisted by the glue. 접착제에 의해서 저항해야만 하는 B와 B 프라임에 있어서의 shear flow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B와 B 프라임에 있어서의 shear flow를 구하시오. 위치가 똑같은 위치죠?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Q를 계산한다면 요 위에 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Q를 계산하려면 힘의 불균이 나타나는 위치가 지금 요 위치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위치가 여기니까 이거 위에 있는 요걸 갖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단면이니까 이 위에 있는 판이 이쪽에서 M 플러스 T M으로 밀고 있고 이쪽에서는 M으로 지금 모멘트가 가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미는 거를 이제 평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Q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Q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한 군데 있어서의 Q는 이걸로 계산한 거에 얼마겠어요? 반이겠죠. 그죠? 그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Q는 요 전체로 계산한 거에 반이겠죠. 자, 일단 여기에서 뉴트럴 X를 구하기 위해서 Y 바를 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가 지금 똑같은 거니까 요 면적이 10mm 곱하기 300mm입니다. 10mm 곱하기 300mm, 그래서 2배죠. 요거. 그 다음에 요 면적은 250 곱하기 10, 250 곱하기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Y 바 A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 면적에다가 Y 바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되면 요거의 면적이 얼마였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300mm 곱하기 10mm니까 300 여기 10mm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50mm의 도심이 있겠죠. 그래서 150mm가 되는데 그것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으니까 2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면적이 250에다가 10mm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0하고 여기에 5mm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305mm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Y바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뉴트럴 엑시스의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I를 구할 수 있겠죠. I는 12분의 BH 3승,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AD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2분의 B H의 3승, 그 다음에 여기 도심하고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 그렇게 해서 요렇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I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Q지요, Q. Q는 I분의 VQ입니다. 근데 V는 주어져 있고, Q는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I는 여기 계산되어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Q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Q는 여기서 보듯이 어떻게 계산이 돼요? Y 프라임 바하고 A 프라임이니까 Y 프라임 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되죠? 여기 300에서 요 0.1956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더해주면 돼요? 5mm를 더해주면 되죠. 그게 Y 바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면적 250 곱하기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Q를 곱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305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956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Y 프라임 바가 돼서 그 다음에 여기 면적 250 곱하기 10 그래서 Q가 나오죠. 그래서 QB 여기를 구하게 되면 I분의 VQ 그래서 I 계산한 거 V 주어진 거 그 다음에 Q 계산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죠. 근데 이거가 요 면적에 대해서 계산했는데 Q가 거기에 몇 개가 존재해요?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의 Q는 요거의 절반이죠. 그래서 1.33 메가뉴턴 퍼 메타가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의 Q를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어서의 Q. 그러면 요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 요 면적.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요 면적을 우리가 따로 떼어놔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길이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럼 C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죠. 모멘트가 어떻게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작용할 거죠. 그러면 C라고 하는 면적에 이쪽으로 밀고, 그렇죠?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이렇게 밀리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미는 거하고 여기서 미는 거하고의 차이 때문에 여기에서 힘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Q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한쪽에 Q가 나오게 됩니다.